네,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관세의 텐션을 끌어올린 이유로 달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이제 금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90일 동안 중국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달러는 좀 반등을 하고 금은 이제 뭐 너무 올라서 그런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조경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금에 관련하면서 드리면 이게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달렸으니까 올해 초부터 한 20% 달렸으니까 이제 좀 쉴 때 되지 않았냐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놓쳤던 분들이 이제는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눌림목을 주는 건가, 이게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런 관세 협상에서 좀 더 이런 관세적인 문제를 네.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관세를 이제 30%로 낮추고 여기다 펜타닐 문제까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10%까지 더 낮출 그런 기대감을 주면서 그동안 불확실성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이동했던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위험자산인 코인과 그리고 주식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 앞으로 이제 다시 경제 좋아지고 예전처럼 다시 글로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을 더 이상 보유하는 게 의미 없지 않을까, 다시 우리 주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트럼프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금 가격의 상승세는 없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을 사고 있었던 주체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주체, 누가 뭐라 해도 중앙은행들입니다. 그렇죠. 중앙은행들은 이미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늘리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2022년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고 올해 역시 그런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이 나타날 거라고 세계금협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고 금에 대한 사이클은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트럼프는 이런 금에 대한 상승 사이클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올해 트럼프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 금 가격이 오르던 사이클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지금 이렇게 큰 낙폭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이클 중에 그냥 어떤 한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크게 추세는 비슷한데 트럼프 때문에 좀 크게 올랐다 크게 빠졌다가 추세선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진다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소장님께서는 금에 대한 지금 중앙은행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기본부터 좀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금이냐, 금이냐는 것은 결국 산불 현상이 금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불안정. 이게 뭐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이른바 투기 자산이라든지 공포 자산들에 대한 불안정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불확실. 그러니까 이제 뭐 6개월만 참으면 된다, 1년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면 또 굳이 금으로 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불투명.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국이 상호 관세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설득력 있는 공식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지금 중국하고도 스위스에서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SNS에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80%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그런데 언론에서는 60, 50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115가 나왔죠. 아니, 결론을 가만히 보면은 아니었던 걸로 돌아간 거예요. 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그냥 10%예요. 미국이 10% 하니까 미국이 10%는 모든 국가에 지금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것이 10%예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중국이 30%를 미국이 매긴단 말이에요. 그 추가 20%가 뭡니까? 너무 판타닐 펜타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펜타닐 문제 해결되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뭐 해결이 된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더 이제 관심이 높아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이른바 투자자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우리 여기 조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금의 투자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프라이뱅킹 수준의 VVVIP의 투자 수단이었지 그렇죠. 이렇게 네. 대중적 수단이 아니에요. 네, 근데 ETF도 지금은 10만 원 단위, 만 원 단위, 네. 100만 원 단위 투자가 이루어진단 말이거든요.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금이 안전자산일까? 저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가요? 안전자산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준위험성도 이제는 가지게 됐다. 말 그대로 뭐냐면 지금 금값이 단기간 내에 이제 급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단기 투자로서 고수익을 올리는데도 금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네. 그렇잖아요. 지난 1년간 한 40% 올랐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 40% 고수익 나는 금융 상품이 있어요? 뭐 최근에는 뭐 드물죠. 없잖아요. 네. 그러면 준위험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패턴 자체가 알고리즘 자체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제는 많은 대중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봐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적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조기현 대표님 말씀은 10년 주기로 보면 조금씩이지만 우상향이에요. 네, 뉴욕 그렇죠. 증시가. 네. 우리 증시는 좀 안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 말은 뭐냐? 금도 지금 이제 전 세계적 투자 자산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올라갈 그 추세들이 유지될 수도 있다. 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우리도 그렇고 막 각국의 중앙은행도 들어가는데 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짧게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달러 강세가 되고 네. 이른바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주식이나 다른 투자 수단이 더 매력적인 것으로 이제 부각되면 중국도 인민은행에서 더 많이 이렇게 검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려가겠죠. 자 여기서 저는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과연 저가 매수할 정도로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이른바 이 대규모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준에도 저는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만 이른바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소액 투자자들이라면은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지만 나는 한 2년 정도 적금 정도 수준으로 네. 한 5년 정도 우리가 요즘에 적금도 6개월, 1년, 2년 단위잖아요. 근데 뭐 5년까지는 잘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저가 매수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가 매수를 하려면 조금 더 빠져야 되겠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코인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뭐 김치 프리미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글로벌 시세가 있고 우리가 또 실물 금의 경우에는 또 글로벌 시세랑 크게 같이는 가지만 약간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하락을 할 때 국제보다 국내 금 가격이 더 급락을 했던 것 같아요. 한창 강할 때는 국내 가격이 더 치고 올랐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국내 시장이 그냥 변동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뭐 그 구조적인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뭔가 그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신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시세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국내 시세만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금 시세를 아는 것을 하나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금 시세를 구하는 공식은 국제 금 시세에서 원달러 환율을 곱한 값이 이제 그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국제 금 가격은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거의 뭐 1,480원에서 지금 1,390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맞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만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안화도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 이 두 통화와 가장 밀접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가 무엇인고 하면 그게 바로 원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통화가 같이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재정 흑자까지도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야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이 잘 팔리도록, 미국의 물건을 사람들이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관세를 줘서 다른 제품들, 수입품들에 대한 매력도를 낮췄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환율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관세를 없애도 됩니다. 예전에 이제 플라자 합의를 생각하면 비교적 쉬운데요. 환율을 이제 다른 국가의 통화를 강세로 만들고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약세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관세가 없어도 이제 미국산 제품들에 대한 그런 가격적 메리트가 커지는 역할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달러의 약세, 이제 이것이 만약에 정말 미국이 원했던 방식이고 이런 관세 전쟁과 이것을 맞바꾼다라고 한다면 미국 달러 지수와 가장 상관관계가 이 반대로 되어 있는 자산이 또 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중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금의 호재가 이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달러가 약해지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금의 매력도는 이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글로벌과 우리 국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금을 사는 것 자체도 달러를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더 비싼 거예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을 구매하는 매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이면서 금값은 이제 매력도가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건데, 오히려 이제 글로벌 시세에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말 그대로 달러 하나의 자기 자국 통화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려갔구나,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달러 강세의 상황에서 우리 시장으로 보면 저가 매수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면도 봐요. 지금 보면은 미중 협상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뉴욕 정시는 좋은데 우리 정시가 지금 좋나요, 아주? 그건 아니잖아요. 뭐 딱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시장의 이 또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 정시는 바로 반응을 보이지만 우리는 결국 이게 뭐냐, 우리 시장에 이른바 이걸 소화해낼 수 있는 저가 매수 들어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이른바 김치 시세다, 골드 김치다 하는 이야기에 또 방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일단 금값이 최근에 1년 기준으로 한 40% 정도 상승을 했고 연초 기준으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올랐으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종목들도 이 정도 올라가면 약간 숨고르기가 들어갈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준비한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금값이 올라가는 건 이게 보이시겠지만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일 대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이제 매도 욕구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생겨서 변동성이 커진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비관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이제 던지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뒤늦게 따라붙는 매수세가 변동성만 키우는 거고, 주식에서도 보통 올라가다가 변동성 커지면 사실 약간 매도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금을 주식처럼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 변동성이 커진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이것은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우리가 맨날 안전자산, 안전자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이 안전자산이다.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변동성이 낮고 그리고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측면으로 본다면 금은 안전자산이 아닌 게 맞습니다. 금은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하락하는 자산이고요. 그리고 오를 때는 막 26배가 상승하고 또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70%가 하락하는 원래 그런 자산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금이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가? 요거에 대한 포커싱을 정확하게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나를 지켜주는 최고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이제 위기, 지금 살았던 시기 말고 이제 인류 전체의 위기를 보면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경제 위기였어요. 그랬죠. 네,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네. 그거에 대한 최고의 대안이 금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게 금이고, 이걸 바꾸어 말하면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현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지는 시기일수록 각광받는 게 금이다. 요걸 포인트로 잡으면서 최근 금에 대한 변동성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 네. 요거는 현금의 가치가 정말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시기와 다르게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라는 반증이다,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일단 변동성은 그냥 추세를 바꾸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가격 레벨이 올라왔으니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해석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하고 또 바이든 때하고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좀 추세를 쭉 보면은 오히려 일관돼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쭉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고, 바이든 때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트럼프 때는 이른바 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환율도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뭐 관세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또 미국으로서는 기준금리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다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산들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자산의 규모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에 주식이냐, 금이냐, 또는 채권이냐, 뭐 이런 등등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보면은 이른바 금이라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성격 자체가 방금 전에 그 변동성의 핵심은 저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이런 금융상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금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연초에 판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우회를 해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뒀으면은 거의 뭐 1억이 2억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은 제가 지금도 보고 있는데 약간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보면 내려오는 속도가 그냥 가파르게 내려온 부분, 저걸 한번 보세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또 급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차익 실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돼요. 오른쪽을 네. 상단을 보시면. 그런데 다시 내려갔다가 빨리 회복을 해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앙은행에서의 어떤 매수 흐름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령 이런 거죠. 중국이 그래 그냥 미국 채권 계속 산 거 우리가 좀 뭐 내다 팔았잖는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미중 충돌 때문에 그럼 이거 그냥 계속 유지하고 금 사모으던 거 우리 뭐 별 금 의미가 있겠어, 그냥 이거 대량 내다 팔지. 그랬으면 이게 뚝뚝 떨어질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튀르키예도 그렇고 조금 내다 팔고 이런 거는 있는데, 대체로 유럽도 그렇고 아직까지 금에 대한 자산을 본격적으로 매도 쪽으로 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손은 중앙은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달러가 좀 불안해지면서 금을 계속 사 먹었던 것이 지금 금값이 우상향하는 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이유가 된 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그런 걸 펀더멘탈이고. 보면은 저는 뭐 이제 지금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올해도 많이 급상승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완만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속도로 오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 아주 소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가면서 들었는데 별로 상승폭이 높지 않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만족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인 사람이 20억이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아까 제가 조 대표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금은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목표한 수치까지 올라갈 때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금 투자예요. 광물 투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저도 이제 다른 그래프를 하나 보고 있지만, 이게 본격적인 하향 꺾임새로 쭉 내려가는 지표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매수 주체인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소위 말하는 트레이더들이 이제 사고 팔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이제 힘을 붙였던 게 이제 미중이 이제 너무 강력하게 붙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반대급부로 이제 금에 대한 게 나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90일 이후에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 텐션이 더 높아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트레이더들이 이 금값을 끌어올리던 수급적 요인은 좀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일단 바라보려면 우리가 먼저 금 가격의 좀 오랜 기간 동안의 사이클이 어떻게 변해와 왔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2010년부터 중앙은행들이 막 사모으기 시작했죠. 그럼 과연 왜 2010년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기전은 2008년에 시작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250년 동안 풀어야 될 달러를 고작 3년 동안 풀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폐 발행이 있었죠.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중앙은행들은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뭐 금을 사든 미국 국채를 사든 하루 이틀 보유했다가 트레이더들처럼 이제 팔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닌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 않겠다. 오히려 이걸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더 리스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차차 금 보유를 늘려가기 시작한 건데요. 자, 이런 측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관세 전쟁의 핵심은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화폐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발행했던 달러를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발행했던 화폐를 세상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뿌려진 달러를 받았던 다른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재정 적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제 관세 전쟁이든 아니면 이 환율 차이를 이용한 플라자 합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세상에 뿌려졌던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혹은 미국이 발행하는 화폐가 세상 밖으로 생각보다 못 나간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약세, 그러니까 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관세 전쟁을 통해서 금 가격이 상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조삼모사입니다. 관세를 주고 인플레이션을 얻을 거냐, 재정 적자를 줄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얻을 거냐, 혹은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와 약세를 시킴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메꾸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얻을 거냐. 결국에 남게 되는 건 재정 적자 해소와 인플레이션이 남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다만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게 그동안 금 가격을 끌어올렸던 단기적인 그 트레이더들의 투심을 꺾어버리는 요인이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달라진 게 없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은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동안 매수를 좀 꺼려왔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금값이 온수당 이제 4,000달러까지 갈 거라는 화끈한 전망을 내놨는데 그 근거가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 같다. 트럼프도 좀 줄인다고는 하지만 결국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이렇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늘 것 같습니다. 관세로 얻은 것보다 감세로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면 뭐 4,000달러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이런 강세 전망이 무리는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글로벌 IB들의 생각들이. 그냥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됐든 아니면은 JP 모건이 됐든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할 때 보면 그 수치까지는 안 올라가요, 대부분. 보통 근데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연말 정도 됐을 때에 금값이 한 3,700, 800 정도만 간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급속하게 올라가던 상승세보다는 이제 조금씩은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기관에서 전망을 이렇게 내놓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좀 낙관적으로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놓으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이 말씀 많이 하는 게 이제 슈퍼 사이클인데 슈퍼 사이클도 이제 고정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10년이라고 해서 그럼 8년이 될 수는 없는 건가? 7년이 될 수는 없는 건가? 그러니까 2019년에 시작된 걸 7년 개념으로 생각하면 곧 이제는 종착점에 오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가 끝이냐라는 것은 사실 누구도 알기 어려워요.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매트릭스를 돌리든 이걸 무슨 빅데이터로 해서 슈퍼컴퓨터를 하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맞지는 않아요. 그건 굉장히 왜냐하면 다양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쌓이기 때문에 결과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투자 처라는 것 자체가 몰빵으로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게 이른바 레이 달리오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Four Season Portfolio.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의 이른바 구루 같은 이런 투자 전략가들도 몰빵 수준이 아니고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에 몰빵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 정도의 비율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대체로 부자들은 다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은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전량 처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 투자했다가 자기의 어느 정도 일정한 목표치에 도달하면 전량 매도해요. 왜냐하면 다른 투자처로 빨리 옮겨가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본다면은 저는 뭐 초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너무 장밋빛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 조 대표님이야 뭐 이른바 금 최고 전문가니까 또 은 최고 전문가니까 이제 낙관론을 펴지만 저는 조금 이 본인의 이 기대치에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물론 저는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기대치를 극대화해서는 또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옳을 거라고 봅니다. 금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 웅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사이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 대표님이 저번에 나오셨을 때 10년 주기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럼 예를 들어 한 10년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반부를 갓 지난 수준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조금 더. 지난 100년 동안 금 가격이 상승했던 사이클들을 다 비교해 보면 가장 짧았던 게 한 9년, 가장 길었던 게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냥 그걸 평균치로 냈을 때 한 10.8개월 정도, 10.8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중반을 좀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그런 다양한 슈퍼 사이클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시기와 가장 유사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많은 분들은 지금을 1970년대에 그런 오일 쇼크가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비슷했던 역사는 1940년대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할 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전쟁도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제로 금리를 처음 경험했던 것도 이제 1940년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무자비한 재정 적자나 양적 완화 정책을 처음 했던 것도 1940년대였고 부의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남녀 갈등 이게 최고조였던 것도 1940년대입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스무트-홀리 관세법 있었던 것처럼 이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미 1940년대와 지금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시기적으로 되게 공통점이 많다라는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또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940년대를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금은 13년, 최장 13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의 여력이 있구나. 요 정도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940년대라면 1,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전쟁까지 해서 쉽게 말해서 국가들이 주요국들이 다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금이 올라갔다는 게 지금하고 좀 닮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자꾸만 금 관련해서는 직관적으로라도 그래프를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계속해서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보고 어떨 땐 많이 볼 땐 저도 뭐 지나치게 너무 많이 봐서 탓인데 한 70년간의 그래프를 보면은 방금 전에 10년 사이클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으로 가서 50으로 올라갔다가 10년 뒤에 0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0에서 50으로 갔다가 10년 뒤에는 25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25에서 출발을 해서 75까지 갔다가 50으로 왔다가 다시 100으로 갔다가 이 개념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을 아주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아주 장기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계속 두면 계속 우상향이에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최고점과 최저점을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자기가 투자처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대체로 최정점은 모르겠는데 고점에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좀 많이 가깝게 와 있는 네. 거 아닌가. 네. 2019년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보더라도 한 절반 정도의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하는 거는 맞는데 짧은 네. 뭐 6개월, 1년치로 생각하면은 더 우상향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10년을 묶어둔다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금 투자에 있어서는 잘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장기 사이클에서는 남아있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그럼 제가 조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일단 금이 좀 많이 올라서 좀 실현을 한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상황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그럴 거면 디지털 금이랑 비트코인을 아예 사든지, 아니면 금 외에 이제 은도 있으니까 은도 괜찮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제로 찾는다는 전제 하에서 비트코인이 나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은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은이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은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를 생각한다면 금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속성 중에서 금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뭐 한정성이라던가 그렇죠. 분할성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비슷한 게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상관관계가 금과 상관관계가 높진 않고 오히려 주식과 상관관계가 되게 높습니다. 네, 유동성하고 관련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금보다 좀 더 나은 선택지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트코인보단 차라리 은이 낫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가 은보다도 금을 많이 추천드렸던 이유는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금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숨고르기 할 그런 타이밍이 오기도 네. 했고, 실제로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을 보면 꼭 한 번씩 큰 조정장을 네, 겪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만약에 지금이 한번 좀 조정이 나타날, 이제 좀 길고 한 1년 정도 되는 그런 긴 조정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넘어서 경제 위기로 가게 된다면 은은 반토막 정도까지 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그 하방이 좀 넓게 열려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조정 기간 동안에 금을 조금씩 분할 매수할 거라고 한다면 금을 매수했을 때 그런 하방, 금은 좀 은에 비해서는 하방이 좀 많이 단단한 측면이 있어서 차라리 금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 외에 대체제 반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